께서 술에 취해 말이 헛나오신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때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좀 못된 얘기 같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저 월급쟁이에 지르지 않았죠. 그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투잡을 해야 하나? 이제라도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인중개사도 돈을 많이 번다던데 역시 기술직이 최고입니다. 제 마음에 있던 이 작은 불꽃이 기름을 부은 것은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는 혼란스러움과 감격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임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임신 테스트기에 있는 빨간색의 두 줄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은 노동쳤습니다. 이제 진짜 가장이 되었구나 하는 무겁기도 하지만 뭔가 엄청난 사람이 된 듯한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달에 저의 악연이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악연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며칠 후 중학생 때부터 쭉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할 겸 오랜만에 한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익숙한 고깃집에서 친구와 한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너 영철이 아니냐? 익숙한 목소리. 목덜미에 살짝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를 놀라게 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제 의자를 발로 툭툭 차고 저희 가게에 찹쌀도넛을 좋아하던 애였습니다. 입꼬리가 어색하게 실룩거렸습니다. 오랜만이다. 와, 너 여전하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너도? 나? 그치? 나도 뭐 똑같지. 이것도 인연인데 한잔 할까? 괜찮지? 여기서 일행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파투 났거든. 뭐 전방에 그래.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미 얼큰하게 취한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제 친구는 웃으면서 그 녀석에게 숟가락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아빠가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불청객처럼 등장한 그 녀석이 반갑진 않았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그 사람의 있습니다. 기분을 망치기 싫어서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인데 착한 놈 콤플렉스에 빠져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같이 하게 된 술자리니 분위기 망치지 않게 노력이나 하자 했는데 전방에 과속 대뜸 이 방지턱이 녀석이 저한테 연속됩니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조금 빨개지긴 했지만 또박또박한 바람을 보니 취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용철아, 내가 예전엔 철이 없었다. 전방에 과속 네가 방지턱이 맨날 너네 있습니다. 집방 가져다 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데 내가 좀 너무했지. 미안하다 영철아. 그땐 네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나 봐. 아니야. 미안하긴 뭐가. 아니야. 진짜 미안해. 내가 너네 가게 지나갈 때마다 계속 생각나더라고. 그때 진짜 맛있게 잘 먹었는데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못되게 굴었을까 하고. 참, 가게 지금은 안 하시지? 부모님은 잘 계시냐? 잘 계시지. 그 말투나 태도가 참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우 사과 한마디 받았을 뿐인데 마음속에 불편한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빵 셔틀에 대한 기억이 그 사과로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취한 중학교 동창 친구가 혀가 꼬여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사과 받아주라고 하며 화해하고 술이나 마시자 하는 바람에 그날 신나게 마셔댔습니다. 2차로는 바로 옆 치킨집까지 갔던 것 같은데 뜨문뜨문 기억이 흐릿할 정도로 마셔댔죠. 일어나 보니 불청객 같던 그 녀석에게 톡이 와 있었습니다. 해장해라, 또 보자. 그러면서 햄버거 가게 기프티콘을 보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햄버거 해장이라니 뭘 좀 아는 놈이구나 했죠. 그날은 그냥 잠깐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녀석과의 만남은 꾸준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녀석은 그때 결혼 준비 중이더라고요. 나름 결혼 선배인 입장에서 이것저것 조언을 해줬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멀게만 느껴지고 저랑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강자라고 생각한 그 녀석이
결혼 앞에서 참담하게 드러나는 주머니 사정을 한탄하는 걸 보니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괜히 동질감이 생기고 그 녀석이 슬픈 표정을 지을 때는 연민까지 생겼죠. 그나마 그 녀석에게 희망이 있다면 부동산을 운영하신다는 삼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촌이 주신 정보로 자신의 형네 아파트가 몇 년 사이에 2배가 뛰었고 이모는 건물까지 소유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듣고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푼돈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몇 배로 불렸다. 고작 5년 만에 어디 땅이 2배가 뛰었다 등등. 그 녀석은 남의 성공을 자신의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회사를 때려칠 거라고요. 그 녀석은 회사를 때려치고 식당을 차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녀석이 삼촌에게 듣기로는 회사가 많은 서울 중심지에 굉장히 좋은 매물이 아주 싸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큰 평수는 아니었는데 한식 뷔페를 하는 곳이라서 이미 단골 고객들이 보유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녀석이 말하기를 지금 거기는 할머니들이 하고 있어서 점심 장사만 하는데 자기가 하게 된다면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점심에는 한식 뷔페, 저녁에는 맥주까지 팔아서 퇴근한 회사원들까지 잡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게가 종종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놈이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자금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삼촌이 그 건물 계약을 여러 번 진행해서 건물주하고 친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동산에는 매물을 안 내놓기는 했는데 가게 빠지는 날이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제 마음에 활활 타오르던 어떤 욕구가 심장 전체에 얹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그 갈망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거였죠. 저는 그 가게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연차까지 내서 일부러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한 가게 앞에는 회사원들이 즐비했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한다던 삼촌까지 만나 들어간 가게 안은 북적북적하더군요. 삼촌은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와 익숙하게 인사를 나눴고 저희는 자리를 잡고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냥 보통 한식 뷔페 맛이더군요. 밖에서 먹는 밥이지만 집밥 같은 느낌을 주는 듯 아닌 듯 그런 맛이었습니다. 딱 회사원의 가성비 괜찮은 점심 식사의 맛이었습니다. 익숙한 듯 가게로 들어서는 회사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같다. 여기에 들어오는 저 사람들처럼 적당히 쪼달리며 살 것인가, 이런 곳을 운영하며 차고 넘치게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녀석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느새 임신 중기가 시작된 아내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더니 저를 응원한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몽땅 그 가게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녀석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자, 이런 기계도 있다더라, 이 영상 참고해라 하면서 매일매일 연락을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나서 술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와 그 녀석은 삼촌을 만나 계약금을 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돈방석에 앉을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삼촌과 악수를 했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 녀석과 삼촌이라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톡도 문자도 전화도 안 됐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물어물어 고등학생 동창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녀석과 연락을 한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의 소문을 아는 사람은 몇 있었습니다. 걔 무슨 사업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양아치 기질이 어디 가겠냐? 저번에 누구한테 돈 빌리고 갚지도 않았대. 너 걔랑 연락해? 내 주변에 걔 찾는 애들 여럿 있던데. 당장 그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이전에 봤던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 주인이시죠? 그런데요. 여기 가게 내놓으셨잖아요. 그쵸? 제가 다음 달에 여기 들어오거든요. 뭐? 누가 그래요? 가게 내놨다고? 이걸로 우리 손주들까지 먹여 살리는데
누가 미쳤다고 내나요? 네? 가게 안 파셨어요? 이전에 그 안경 쓰고 키 큰 밤새 양복 입은 아저씨랑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아저씨 부동산 하시잖아요. 밤색 양복? 아, 그 양반 여기 자주 오는 사람인데. 그런데 부동산 한대요? 그건 몰랐네. 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피해 한 번 안 주고 살아온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리는 없다 했습니다.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삼촌이라는 남자가 준 명함에 적힌 주소로 뛰어갔습니다. 치킨집이 나오더군요. 배달 전문 치킨집. 부동산이 있어야 할 자리에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오면서 본 경찰서에 달려가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하는 말에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사기당하셨네요. 요즘 허위 매물 사기가 많아요. 작정하고 해외로 나가면 못 찾을 텐데.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내 앞날이 이 정도로 뿌옇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경찰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날랐는지 어쨌는지 그 녀석을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빌려보았지만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내와 딸 앞에서 저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에 대출금까지 사기를 당한 저를 착한 아내는 다독여 주었지만 계속되는 취업 실패와 힘들어지는 생활고에 그 예쁜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애매한 나이에 애매한 경력, 애매한 스펙이었던 저는 기존의 회사만큼 월급을 주는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한 음식을 파는 체인점에 매니저로 취직을 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했던 업무가 매니저 일을 하는데 경력으로 쳐줘서 비슷한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났지만요. 어느덧 자기 주장이 뚜렷해진 5살 딸 아이와 틈이 날 때마다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며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회사도 그만두고 파트타임 알바와 육아를 병행하는 아내에게 짧게나마 숨 쉴 시간을 주려고 한 거죠. 5살쯤 되니 특별한 날에는 케이크를 먹는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저희 집이 케이크를 안 먹어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딸아이와 바람도 쐬고 마트에 갈 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부탁한 두부, 호박, 달걀 등을 사서 집에 가는데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아당기더군요. 아이의 시선이 머문 것을 보니까 빵집이었습니다. 빵집 안에 화려한 케이크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빠,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를 먹는 거래. 누가 그래? 친구들이. 그렇구나. 나 케이크 먹고 싶어. 케이크 사줘. 안 돼, 소망아. 오늘은 엄마가 시킨 것만 사서 가야 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왜? 그런 게 어딨어. 케이크 사줘. 다른 애들은 크리스마스 날에 먹는다고 했어.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떼를 쓰더라고요. 난감했습니다. 연말이라 이래저래 돈 나갈 일이 많아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생활비를 더 있습니다. 아껴야 했거든요. 5년 동안 대출금을 갚는 목적으로 다달이 큰 지출이 발생하는지라 배달 음식 한 번 시켜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허리띠를 항상 졸라매어야 했었죠. 제가 쓰는 용돈 같은 건 교통비 정도밖에 없었고요. 한 판에 2, 3만 원이나 하는 비싼 케이크를 사줄 여유는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어린이 케이크 보호구역입니다. 사줘요. 약 300m, 노숙자였습니다. 30km 구간입니다. 노숙자가 저와 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고 저를 향해 10,000원짜리 3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네? 애기 케이크 사줘요. 울잖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와, 아저씨 감사합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딸아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노숙자가 주는 돈을 덥석 받았습니다. 아니야, 소망아. 남의 돈을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얼른 가자. 얼른 가. 케이크 사러 가자. 막무가내로 저를 끌어당기는 아이의 손을 제대로 뿌리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노숙자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빵집에 들어가서 케이크를 고르는 아이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우선 딸아이의 음성이 멈추었으니 그걸로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 노숙자를 찾아서 돈을 돌려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노숙자만큼은 아니니까요. 1월이 되고서야 제대로 된 눈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와서 질퍽하고 미끄러운 길을 걷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노숙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노숙자를 만났던 곳으로 가봤습니다.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빵집 근처 벤치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워있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혹시 무슨 일이 난 건 아닌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제가 흔들어 깨우자 노숙자는 몸을 더 웅크리며 실눈을 떴습니다. 실눈으로 저를 한참 보더라고요. 누군지 기억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그때는 감사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세를 고쳐하는 아저씨에게 근처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음료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케이크 사갔어요. 딸기 케이크로요. 그런데 그 돈은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여기요. 노숙자는 의외로 돈을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내민 돈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쪽 준 거 아니고 애기 준 건데 애기 케이크 사 먹으라고. 아, 네, 알아요. 그런데 저 딸 케이크 사줄 정도는 됩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는 노숙자 옆에 10,000원짜리 3장을 내려놨습니다. 노숙자는 대답 없이 제가 준 음료를 마셨습니다. 눈은 멈췄지만 발가락까지 시려운 날씨였습니다. 사실은 케이크 사줄 정도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능력 없는 아빠거든요. 그냥 갑자기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저는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있으며 아내와 딸 앞에서 죄인처럼 의기소침해진다는 무거운 말을 대답도 없는 노숙자에게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진짜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는지 제가 사기친 그 녀석을 본다면 실컷 패줄 거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마치자 노숙자가 남은 음료를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나는요, 아내도 딸도 없어요. 원래 있으셨어요? 아내만. 딸은 세상에 못 나오고 죽었어요. 건강하게 10달 품은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분만실이 서늘할 정도로 고요했답니다. 노숙자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정신을 놓게 되었고 이를 보다 못한 장모가 각자 살 길 찾자며 그만 헤어지라고 했답니다. 그 슬픔에 빠져 미쳐가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장모의 마음이 어떨지는 상상이 되지 않네요. 노숙자는 장모님이 자신을 굉장히 예뻐했다면서 그래서 더 내 곁에 아내를 두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해서 이혼을 시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각자 살 길을 잘 찾았어야 했는데 노숙자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점점 술만 찾게 되었고 약 400m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70km 두려웠답니다. 구간입니다. 결국 일까지 그만두고 매일 술에만 빠져 살던 노숙자는 살고 있던 월세집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 보증금이고 뭐고 아내에게 보내주고 사람이 아닌 길고양이 혹은 들개처럼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1년이 되었답니다. 노숙자는 차라리 이런 삶이 편하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노숙자를 만나고 와서 아내랑 딸을 보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나는 그렇게 힘든 삶이 아니지 않나.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우다다 달려와서 저랑 아내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미안해, 못난 남편이라서. 무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거든. 고마워, 멋진 남편이라서.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랑 딸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또 노숙자를 찾아갔습니다.
엄청 추운 날씨라고 아침부터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통에 괜히 걱정이 되었거든요. 노숙자는 그때 그 벤치에 앉아서 오들오들 떨면서 술로 몸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정말 얼어 죽어요. 그러게요. 진짜 죽겠네. 제가 어제 드린 돈으로 사우나라도 가지 그러셨어요. 제가 뭐 그럴 거였으면 집을 나왔을까봐요. 하다못해 어디 들어가기라도 하시지.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참 핑계도 많네요. 이거나 좀 드세요. 끼니도 잘 해결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저는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현미밥에 볶음김치, 장조림, 그리고 보온통에 든 미역국이었는데 집에서 방금 싸서 나온 거라 따뜻했습니다. 노숙자는 눈치를 슬슬 보며 한술 뜨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모님 요리 솜씨가 상당하네요. 제가 싼 건데요. 정말요? 제 말에 진짜 놀랐는지 노숙자가 처음으로 말을 안 더듬고 대답했습니다.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우와, 그런데요. 이 전방에 미역국 과속 고기 방지턱이 밑간에 있습니다. 고춧가루 조금 더 넣고 진간장이랑 조선간장 섞어 넣으면 더 맛있어요. 네?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의외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노숙자가 배를 채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아이 미역국을 해주려다가 노숙자의 말이 생각나서 그렇게 해줘 보니까 딸이 원래 아빠가 해주던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노숙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떡갈비네요. 애 어렸을 때부터 자주 했어요. 그런데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맛 좀 봐주세요. 노숙자는 한입 크기의 떡갈비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거리더니 또다시 제 요리에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배 갈아서 넣어주세요. 배랑 양파랑 갈아서요. 그리고 더 두툼하게 만들면 좋아요. 저는 그 다음날 노숙자가 알려준 대로 떡갈비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훨씬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요리가 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저는 다시 노숙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대체 뭐 하던 사람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뭐 하셨던 분인지 여쭤봐도 돼요? 저 그냥 식당 했어요. 20살 때부터 알바하면서 어깨너머로 요리 배우다가 분식집 하나 차리고